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긴 톡을 들으시고 났는데 본 세션은 첫 번째 세션이니까 아마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좀 일관적이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비유를 말씀드리는 세션이 되겠는데요. 저희 세션은 첫 번째 세션은 첫 번째 기조 발언을 해주실 세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분들의 소개는 제가 처음 시작하실 때 따로따로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 기조 연설을 해주실 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의 강건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용이 아침에 들으신 내용과 일부는 좀 중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또 이쪽에 한국 현실에 맞는 그런 비준으로 정리를 해줘서 발표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강 교수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졸업하시고 서울대에서 쭉 계셨고 핵의학계 하시고 그리고 특히 현재 서울대학교 암병원 기획부장 및 암연구소 연구부장을 맡고 계시고 이쪽 헬스케어 쪽의 분야에서 아마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건욱 교수님 모시고 첫 번째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헬스케어 미래를 끄는 기술 혁신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패트릭 딕슨 이제 박사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컨셉이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거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세션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헬스케어 쪽에 새 시대를 여는 기술 혁신 이런 쪽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저는 핵의학이라는 것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우리 몸속에 넣어서 우리 몸속에 어떤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을 이미징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기 치매 진단이라든지 암 진단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단순히 외국에서 갖고 온 것들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저희 과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PET MRI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방사선 신약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나노 신약도 저희가 나노 로봇도 같이 또 여러 기초의학자들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미래 혁신에 대한 기획 사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보여질 것인가라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많이 그동안 논의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2040년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미래 비전 중에서 바이오 기술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2010년도에 했던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젊어진 미래 사회 모습에 되어 있고 인공혈액, 나노로봇, 뇌질환, 개인 맞춤형 치료, 그다음에 장기 재생, 스템셀, 리제너레이션 이런 것들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합쳐 놓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저 뒤에 계시는 저 노인들의 모습이 된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했는데 노인이에요. 몸은 몸짱인데 얼굴이 노인입니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거든요. 이미 벌써 코스메틱 분야는 지금 저 정도 나이 되셔도 얼마든지 젊게 하실 수 있고요. 운동하면 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식하고 운동하고 채소 많이 드시고 예방하고 그러면 젊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기술 다 합쳐가지고 저렇게 만든다는 거는 넌센스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90대 노인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생활을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양수리 가는 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한 40대 정도의 몸과 얼굴을 가지고 신체를 가지고 그리고 90까지 사는 것, 즉 불로장생하는 것이 결국 미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게 된 계기였고요.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미래의료 원정대라는 것을 했었고 2030년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를 또 이쪽 복지부 입장에서도 한번 보건산업 쪽에서 한번 봤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HT 혁신 팀장 역할을 했는데 그때 어떤 기술을 가진 분들을 제가 이제 리크루트할까 우리 팀원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약회사에 다니시다가 연세대 이제 공대에 와 계신 교수님도 제가 리크루트했고 또 키스트에서 재활 로봇을 만드시는 분,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에서 안과 의사로서 새로운 인공 감각을 만드시는 분,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하시는 분, 유전체 이런 분들 이제 모아놓고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가 궁극적인 기술을 가질 것인가? 2030년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기술 간의 융합을 만들어봤어요. 이 기술과 저 기술 합치고 그렇게 했을 때 모습을 보고 거꾸로 언제쯤 달성된가를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기술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사실 이제 제 환자고요. 저분이 저 여자분은 갑상선 암 환자고 UAE에 계신 분입니다. 와서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고 저는 이제 회귀학과 의사로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간 다음에 6개월마다 다니셔야 되죠. 그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와서 뭐 큰 검사를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 피 검사하고 검사 결과 괜찮습니다 하고 약 받아가는 게 다예요. 그거 하려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격 의료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뭐 우리나라 원격 의료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하고는 같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 UAE에 저희 병원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 직원들하고 이렇게 텔레컨퍼런스 합니다. 지금 이제 모바일로 다 되기 때문에 그 비디오라는 그 앱을 이용해서 그냥 휴대폰만 꺼내면 서로 간에 텔레컨퍼런스 돼요. 근데 이게 시스코에서 만든 이런 프레젠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감성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IT라는 기술이 단순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성적으로 사람이 똑같이 옆에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격 의료 중에서 가장 또 파급이 클 수 있는 것은 약국입니다. 이미 이거는 지금 앱이 있고요. 제가 어제도 다운받아가지고 CVS죠. 미국의 그 약국 중에서 두 번째 큰 약국 체인입니다. 그 아이패드에 앱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그냥 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서칭하는데 말로 서칭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약사가 나와요. 버추얼 약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병원을 자꾸 다니는데 똑같은 약 봐도 또 가는 거죠. 고혈압 약 뭐 잘 아는 약 리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여기서는 그냥 원격 리필합니다. 자기가 프리스크립션 주고 넣어주면 그 처음에 스캐닝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집으로 택배가 와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편합니까 환자한테서는. 그러니까 늘 다니던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약국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아이폰, 핸드폰 뭐 이렇게 꺼내기만 하면 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마트 같은 대형 약국이 서울 시내에 한 몇 개 있으면 거기서 그냥 드론이 떠가지고 집으로 그냥 배달되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로 니들입니다. 굉장히 확대한 것이고요. 패치형으로 돼 있어요. 그 백신.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 이제 무서워하죠.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죠. 그런데 이건 패치형이기 때문에 붙여놓고 있다 떼기만 하면 됩니다. 한 시간 있다 떼면. 그러니까 이제는 주사를 맞으러 보건소나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집으로 배달 온 걸 가지고 그냥 엄마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여기서 이제 드럭 딜리버리도 이제 앞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사약을 받으러 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주사약은 이런 거를 다 집에서 패치형으로 다 받아서 그러니까 약을 집에서 택배 받듯이 주사약도 집에서 택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시절이 될 것입니다. 자, 원격 의료 중에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나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원격 의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다가 뭐 고가의 시스템들 막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뭐 고속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원격 의료는 아까와 같은 리필 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앱만 꺼내가지고 의사 얼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혈압 재가지고 혈압이 똑같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이 전혀 필요 없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하고 앱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이제 단순히 리필 말고 주로 이제 밤에 어린애가 열난다, 우리 아이가 열난다. 그럼 응급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약국 문 닫혀 있고 동네 의원도 문 닫혀 있죠. 그럼 결국은 대형 병원에 응급실 가야 되는데 가면 또 막 줄 서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걱정되죠. 그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굳이 그 시스템이 집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 24시간 편의점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가면 타이레놀 이런 거 다 이제는 살 수 있죠. 자기가 그냥 열나면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우리한테 타이레놀 그냥 먹여도 되는 건지 어린 타이레놀 아니면 정말 응급실 폐렴인지 아닌지 응급실 가야 되는지. 그러면 거기다 이런 헬스부스만 있으면 됩니다. 헬스부스가 가서 청진도 해보고 그러니까 결국 저쪽에는 당직 의사가 있는 거죠. 당직 의사, 약사가 항상 대기에 있고 가서 하면 청진도 하고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집에다 갖출 수 있는 그 원격 의료 시스템을
여기 시뮬레이션 편의점에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고노고를 결정해 줄 수 있죠. 아, 이건 그냥 어린이 타이레놀 먹고 집에서 그냥 좀 더 두고 볼 건지, 아니면 이건 폐렴이 의심되니까 응급실로 지금 데려가야 될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시스템은, 자, 집에다가 고가 시스템 넣는 거는 부자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양극화죠. 그런데 시뮬레이션 편의점은 결국은 자영업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없애는 그런 원격 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봇 수술 좀 전에 나왔었죠. 패트릭 딕슨. 자, 지금 이거는 다 조이스틱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서울대 시스템에 찍은 건데 요 옆에 똑같은 리모트 컨트롤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필요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 두 개 사이는 선으로만 연결돼 있어요. 이미 벌써 원격입니다. 이건 원격 수술이에요. 옆방에다가 리모트 컨트롤 놔도 아무 문제 없고요. 다른 병원에 갖다 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병원에서 다른 병원 수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과 의사 중에 유명하신 분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거죠. 프리랜서로서. 집에다가 이 리모트 컨트롤을 놔두고 자기는 몇 개 병원들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월요일은 아산병원, 화요일은 삼성, 수요일은 서울대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기는 너무나 인기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쫙 밀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장에는 스텝 서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게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통신이 끊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비해 가지고 백업으로 이제 거기에 외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응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이거는 미국의 어번 에어로너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컨셉 디자인입니다. 이미 드론 자체가 지금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 배터리가 지금보다도 한 1000배 정도 더 강해지는 리튬 에어 배터리가 나오면 자동차를 많이 이런 드론 형태로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런 안에서 다 이렇게 응급차가 아니라 응급 드론이 이제 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접근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원격 서저리가 되고 원격 치료가 되면 굉장히 빨리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구글 렌즈, 네, 구글이 이제 계속 이쪽으로 이제 막 남는 돈들을, 잉여된 돈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헬스 쪽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컨택트 렌즈죠. 이 컨택트 렌즈는 이 바깥의 와이어는 블루투스를 통신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기 핸드폰하고. 결국 뭘 측정하냐면 눈물에 있는 포도당을 측정합니다.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포도당을 체크해 주는 것이죠. 당뇨 환자에서. 지금은 당뇨 환자들이 포도당 체크하려면 어떡합니까? 피를 봐야 돼요. 찔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두렵죠. 통증이 있고. 근데 이거는 계속 끼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체크를 해줘요. 여기 글루코스 센서가 있고, 거기에 이걸 결국 이제 배터리 문제가 이제 좀 더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밥을 먹었을 때,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굶고 있을 때 어떨 때 문제가 있는지 포도당 수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셀폰에다가 다 기록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다시 또 병원과 의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당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거는 3D 프린팅입니다. 그러니까 뭐 3D 프린팅을 5관 요즘에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신장을 프린팅한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신장.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앞으로는 프린팅할 수 있다라고 한 데몬스트레이션이, 실제로 기능을 하는 신장을 프린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뼈, 그 다음에 연골, 이런 것도 얼마든지 프린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보철물들, 이런 것들 다 프린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피부, 화상을 입은 피부에다 프린팅하는 것을 지금 이제 데모로, 이거는 데모입니다. 이거는 실제 사람 손은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를 이렇게 피부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쫙 프린트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낫게 해버린 거죠. 그럼 꿈이죠. 화상을 입었는데 딱 프린트해가지고 딱 한 30분 만에 완전히 새 피부가 된다든지 이런. 자,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중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건 나노포어 테크놀로지고요. 이 포어를 유전체가 지나가면 ATCG를 쭉 리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합니다.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차세대 유전체 검사 중에 또 차세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코스트가 다운됩니다. 지금 아까 5,000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보통 홀 지놈 시퀀스 여러분들의 전체 유전체를 검사하는데 현재 재료값은 한 1,000불 정도 됩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지금 김주환 교수님이 지금 그 기계를 갖고 있는데 뭐 요즘 기계가 많아요. 뭐 여러 개 있는데 재료값은 1,000불 들어요. 그렇지만 뭐 장비값이 비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00불 받아야 수익이 남거든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는 1,000불 이하, 200불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누구나 자기의 유전체 정보는 이제 다 갖게 되죠. 그거의 장점은 결국은 맞춤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어떤 예방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이죠. 지금 사실은 99불에서도 전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지만 자기의 일부 알려진 유전자 검사를 하는 서비스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하면 됩니다. 침을 뱉어서 보내면 됩니다. 99불 주면 여기에 있는 침을 뱉으라는 그 키트를 주고요. 그 침을 뱉으면 자기 점막에 있는 세포가 같이 묻어 들어가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DNA를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240가지의 이미 알려져 있는 헬스 컨디션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뭐 커피 같은 거는 잘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커피 하루 7잔 마셔도 별로 심장이 부담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정보도 주고요. 그 다음에 리니지, 이게 뭐냐면 조상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뭐 나는 유럽의 유전자, 아프리카 유전자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결국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든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가장 헬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방이고요. 예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하고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캠페인성 운동과 식이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따라가요. 자, 뭐 항상 삼시세끼 꼬박 먹고 그 다음에 뭐 채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30분씩 땀 흘려가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해라. 누구나한테 다 똑같이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일식이 더 맞는 사람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간헐적 운동이 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6분만, 하루에 6분만 운동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 이거는 버밍엄 대학에서 유전자하고 매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이 유전체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훨씬 더 따르기 쉬워요. 자기 몸에 맞기 때문에 예방도. 그래서 지금 이런 유전체 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약이 내 몸에 맞는지도 이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 중에서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대부분은 부작용이 없는데 소수의 몇 명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FDA에서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죽는 거죠. 그 약 때문에, 독성 때문에. 근데 그 약을 이제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약을 복용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약은 안 맞다, 어떤 약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체 검사는 그럼 개인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렇지만 나는 내가 개인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권리죠. 병원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뭐 카톡이나 이런 데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짜 서비스를 해준대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유전자 도대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요. 나는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 나 있어. 그러면 유전체가 다 모였어요. 그럼 그 중에서 그 사람들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컴퓨터 계산을 빅데이터를 계산해 버립니다. 그럼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유전자가 나오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새로 어떤 사람들이 올려왔을 때 당신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군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복숭아뿐만 아니라 뭐 오징어 알레르기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알레르기 잘 몰라요. 뭔가를 먹으면 복통이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자,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사실 꿈입니다. 그리고 늙지 않고 오래 살아야 되죠. 거기에서 와인 굉장히 유명하죠. 와인을 먹으면 우리가 심장 질환이 줄어들고 굉장히 오래 살 수도 있다. 그 와인의 어느 부분이 그러면 실제로 오래 살게 하는 거냐 하는 거 밝혀져 있어요. 레스페라토리라는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미 벌써 이런 거를 그냥 식품 보조식품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은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성만 없으면 팔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으면 사실 약으로 팔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 안에 과연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여기는 뭐 30캡슐에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마우스에서
해보면 이 레스피레이터를 해보면 오래 살거든요. 건강하게. 이거 한 통을 다 먹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한 통을. 마우스에서 용량을 하게 된다면. 근데 이 한 통에 진짜 제대로 그 용량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식약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냥 회사를 믿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또 장수약이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최근에 알려져 있는 약이 마우스에서 했던 게 이 당뇨약입니다. 메포르민 당뇨약은 1960년대부터 우리가 써왔던 굉장히 오래된 당뇨약이에요. 근데 이 약을 마우스한테 했더니 마우스가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도.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를 찾아봤더니 소식하는 거하고 같은 시그널 패스웨이,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이 그 분자 그 채널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굶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세포 안에서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 ATP라는 세포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게 AMP로 바뀌어요. AMP가 더 많이 생기죠. 그러면 AMP 카이네즈가 증가됩니다. 근데 이 약을 쓰면 세포가 똑같이 AMP 카이네즈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은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 약이 흉내를 내죠. 또 하나 이 약을 쓰게 되면 우리가 굶으면 또 포도당 대수를 많이 장에서 흡수하려고 그러는데 이 약을 쓰면 역시 장에서 포도당을 통과시키는 글루트2라는 단백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이 약은 상당히 우리가 소식을 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우스에서만 연장이 됐고요. 휴먼에서는 연장이 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약을 적절하게 먹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에이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량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앞으로 30년 뒤에 밝혀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역시 이제 구글이 이렇게 데스에 벌써 이제 구글도 이제 데스를 솔빙하려고 합니다. 이제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글이 또 대학도 차렸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다가 Singularity University라는 대학을 차렸어요. 그 대학 자체의 목적 자체가 그럽니다.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게 이모털하게 하겠다는 그 연구를 하는 대학입니다. 그걸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벌써 굉장히 앞서가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이나 뭐 빅파마, 뭐 이런 데서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팀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불로장생 말고 또 새로운 마켓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 자꾸 질병만, 의학기술이라는 건 자꾸 질병에만 포커싱을 했었어요. 질병을, 알츠하이머를 치료한다, 암을 치료한다. 그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많은 빅파마들이 다 투자를 했고 미국 NIH도 투자했고 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설부가 안 됐어요. 겨우 했다는 게 뭐 한 항암 치료 새로 신약 나오면 한 3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래에 그러면 헬스는 프리딕션 예측이죠. 프리벤션 예방, 퍼스널라이즈 개인 맞춤형으로 간다. 지금까지는 보통 여기까지를 보통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개념이 뭐냐면 프로모션. 인간을 정상인들도 프로모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이제는 약을 쓰고 의료기기를 쓰고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예방이 아니라 슈퍼휴먼이 되기 위해서. 자, 지금 한참 웨어러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웨어러블. 근데 앞으로는 임플란터블입니다.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장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여주신 이 그림 뭐냐면 이너 이어 임플란트라 그래가지고 귀 속에다가 시그널을 주는 일렉트로드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뭐냐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청각 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청각 장애인이 들을 수 있을 때 이 기계를 조금 더 그러니까 튜닝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듣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청각 장애인들이 초음파 센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박쥐처럼 우리가 초음파 발생기를 이용하면 깜깜한 데서도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게 돼요. 다 보이는 거죠. 초음파에서 초음파.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신체 내부도 초음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그래서 우리 팀에서 뭐냐면 이거 도박에 쓸 수 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하나도 못 듣는데 이 사람 자기네들끼리 초음파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인터넷의 네트워크에 그냥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헤드폰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헤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냥 항상 헤드폰이 내장돼 있어요. 저랑
와이어리스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항상 MP3를 언제든지 플레이하면 난 헤드폰 없이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셀폰 꺼내서 뭐 이렇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시리가 말 다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지나다니면서 말하면 어차피 이너이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장돼 있죠. 앞으로 시각도 마찬가지. 지금 인공감각도 지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는데 일부 성공하고 있어요. 뇌에다가 이제 전극을 심고 시각 장애인들 보여요. 그럼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필요 없어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큰 거 뭐 자꾸 이제 디스플레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고가로 커지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항상 내 안에서 연결되고 항상 커넥션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이렇게 삼성, LG 디스플레이 점점 하던 게 이제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디스플레이가 임플란트 되니까요. 그러면 자외선도 볼 수 있고 적외선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슈퍼휴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감각은 우리가 5감밖에 못 만드냐? 아닙니다. 6센스, 6감, 7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재밌는 걸 했어요. 뭘 했냐면 손가락을 살짝 째고 여기다가 자석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닫았어요. 자기 손가락 끝에 자석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만지다가 메탈이 딱 금속이 나타나잖아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금속이. 그러니까 결국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를 자기 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재미로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6센스, 7센스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뉴로플라스티시티죠. 그러니까 뇌가 금방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인간이 그럼 과연 그 비둘기처럼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벨트에다가 진동을 일으켰어요. 팔방에다가. 그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나침반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북쪽을 두들겨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주일간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시내에서. 처음에는 이 바이브레이션이 간지럽다는 느낌이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어도 북쪽이 어딘지를 그냥 감각적으로 왔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꺾으면서 동서남북을 신경 안 쓰면서도 그만큼 우리의 뇌가 금방 새로운 감각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자, 이거 뭐 세그웨이. 제가 이제 샌안토니오 이제 학회 가가지고 한번 타봤습니다. 제가 이제 타면서 이걸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제 처음 탄 거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처음 탄 분들도 있는데, 이거 익숙해지는데 한 5분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좀 걱정됐어요. 왜냐면 이게 발통이 2개밖에 안 됐는데 잘못해가지고 확 앞으로 가고 뒤로 가냐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얘가 자이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어요. 조금만 숙이면 조금 천천히 가고, 많이 숙이면 빨리 가고, 오른쪽으로 그냥 기울기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가고, 굉장히 편하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거 나왔어요. 이 세그웨이는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25kg 돼. 근데 지금 중국에서 만든 거 이거 10kg짜리 나왔습니다. 호버트랙. 그냥 지하철에 들고 들어가면 돼요. 달랑 들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같은 건 굉장히 일상화되겠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이거 계단 못 내려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거 해봐야 바퀴 불편해요. 폼만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장애인들을 지금 자꾸 뭐 새로운 거 좋은 걸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뭐 휠체어에다가 자꾸 전동 휠체어에다가 이제 내비게이션 달고 뭐 GPS 달아가지고 뭐 다니고, 어차피 그러는데 에스컬레이터도 못 타고 계단도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장애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장애인 이분 봐세요. 정상인보다 더 빨리 뛰잖아요. 카본 파이버를 이용하고, 여기는 이제 자이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이로를 넣어야죠. 넘어지지 않게. 절대로 노인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에어 배터리를 이용하면 1000배 정도 더 배터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배터리 하나만 달아도 하루 종일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더 빨리 뛰는 것이죠. 덩크슛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젊은 애들이 나도 저거 사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이제 등산 같은 걸 막 뛰어가지고 산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자, 아까도 나왔습니다. 뭐냐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달관을 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성취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거의 같은 패스를 갖게 됩니다. 세로토닌, 우리 몸 뇌 도파민과 세로토닌 증가시켜주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프로작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증가돼요.
그래서 좋아지죠. 그런데 정상인 몸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져요. 왜냐면 제가 먹었거든요. 6개월간을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왜 프로작을 먹었냐? 아닙니다. 프로작 말고 이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입맛이 그러니까 음식에 관심이 없어져요. 체중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리덕틸이라는 약이 그걸 더 강화시킨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뱃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 이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나 에너제틱해져요. 안 그래도 워커홀릭인데 더 워커홀릭이 돼요. 막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잠이 막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막 쌩쌩해요. 커피 마신 것보다 더 좋아요. 커피 마시면 어떨 때는 띵하죠. 뭐 각성은 되는데 졸린 거 막 각성된 거 막 섞여가지고. 근데 이건 그것도 없어요. 항상 각성돼 있고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넘치고. 그래서 제 후배들이 막 너무 그 약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막 밤에 자기한테 막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낸다고. 근데 문제는 3개월쯤 지나고 거의 6개월쯤 다 돼가서 완전히 제가 탈진해 버렸습니다. 잠 줄어들고 너무나 에너제틱하고 그러다.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끊었는데 일주일간 너무 우울해졌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그 세로토닌 수용체가 떨어졌던 거지. 이게 올라가니까. 근데 일주일 다시 지나니까 회복되더라고요.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약을 저희 집 사람은 다음날 뭔가 밤새 가지고 일해서 프레젠테이션, 오늘 같은 프레젠테이션 하면 이 약 먹어요. 그러면 막 커피 마신 것보다 더 좋아요. 막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거지. 20%가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 학생들이 이런 약을 쓴다는 거지. 예, 외국에서는. 사실 일시적으로 쓰는 게 별 부작용 없거든요. 오랫동안 쓰는 게 문제죠. 그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이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짱 만드는 약 없느냐? 있습니다. 뭐 사실 근육 키우는 사람들한테서는 도핑할 수 있는 약들은 굉장히 많아요. 에너볼릭 스테로이드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건 뭐냐? 마이오스테틴 억제제인데 이세진 교수님이 이분이 개발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발견하신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세요. 한국 분이시고. 근데 벌써 한 15년 넘었어요. 개발하신 지요. 그때 당시에 이거 왜 개발했냐면 환자 치료용으로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환자 중에서는 선천적으로 근육이 위축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육을 그 사람들한테는 과연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했더니 이 마이오스테틴이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제해버리면 근육이 다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임상시험, 이상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 환자들 대상으로.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어떻게 났냐면 그럼 정상인을 쓰면 안 되냐? 정상인 근육도 키우는데. 근데 시도를 몇 개 했냐면 마우스에서 이걸 했거든요. 처음에는 마우스가 엄청나게 슈퍼 마우스가 만들어졌고요. 개한테도 해봤어요. 개한테도 이렇게 돼요. 개가 근육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잘 뛰지를 못해요. 근육이 너무나 비대해가지고 기능 자체가 늘어나지 모양을 그럴 듯하죠. 그러니까 지금 헬스 근육을 키워가지고 모양을 그렇게 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약이 야매로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냥 구입해가지고 씁니다. 그럼 근육이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컨트롤하게 되면 앞으로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암 걸리지 않고 당뇨 안 걸려도 9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다 약해가지고 그렇죠. 소식하고 그러면 오래 살잖아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꼬랑꼬랑하지 건강히 오래 사는데 운동 열심히 하면 바로 마이오스테틴 억제제가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근육 자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안 하면 꼬랑꼬랑하다가 90세쯤 돼가지고 툭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부러지면 그냥 베드리든해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못 하신 분들은 이 마이오스테틴 억제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드셔도 운동을 많이 못 하셔도 근육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럼 100세 노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재생의학, 리제너레이션 메디신 중에서 제가 왜 상어를 갖고 왔냐면 이 상어에서 키포인트는 치아입니다. 이빨이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요. 그 치과 의사님들이. 그래서 치아를 이제 보시면 여러 개가 있어요. 상어는 영구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물다가 이게 빠지잖아요. 만약 영구치가 있으면 상어는 그 다음에 죽어야 돼요. 다른 음식을 이제 못 먹으니까. 근데 계속 나옵니다. 빠지면 또 뒤에서 나오고 또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면 사람은 영구치가 없느냐 하는 거 조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OSR2라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마우스에서 억제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억제하는 이유가 자꾸 이빨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제 못생겨지잖아요. 치아는 이렇게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마우스한테 이 유전자를 없애봤어요. 요즘은 이제 낙다운 마우스를 해가지고 트랜스제닉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없앨 수 있어요. 유전자를 태어날 때부터 없앴더니 마우스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빨 계속 나요. 뽑으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우스가 언청이 마우스로 다 나와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작용으로 언청이가 돼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로 넘어가지고 마우스가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최근에 이 유전자를 억제하는 siRNA를 팔아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이런 유전자가 하나 밝혀지면 그거에 대한 억제 유전자들은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용으로 얼마든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을 다 할 필요 없죠.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 만약 여기 우리 치아에 있는 유전자만 억제한다면 이제 여기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빨 빠지면 임플란트를 넣는 게 아니고 다시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치과 치료 중에 대부분은 발치를 하면 그게 치과 치료입니다. 충치가 있으면 발치하면 또 자라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미용 치과는 계속 남겠죠. 예, 줄기세포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뇨, 지금 당뇨 쪽에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줄기세포를 그 인슐린 내는 베타 세포로 지금 바꾸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돼지에서도 뭐 옮겨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자기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바꾸게 되면 자기 세포이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지 않죠. 그래서 오래 살게 하는 거죠. 그 꼭 췌장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간에다 넣어도 돼요. 간에다가 이제 베타 세포가 살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성공이 되게 되면 이제 당뇨라는 거는 앞으로 컨트롤하는 병이 아니라 그냥 치유하는 병이 돼 버리죠. 그냥 치유하고 그냥 완치돼 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당뇨 산업이 다 망하죠. 구글도 열심히 저렇게 구글 글래스 만들어 가지고 포당 모니터링 했던 거 딱 내놨는데 이게 돼버리면 그 사업 자체가 그냥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disruptive technology, 아까 패트릭 딕슨도 얘기했는데 많은 컴피티션들, 테크놀로지 컴피티션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가 남게 되는 것이죠. 네, 나노 인공 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면 저는 이제 영국에 있는 나노메디신이라는 잡지의 리뷰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에디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페이퍼들을 새로운 좋은 게 논문이 오면 그 논문을 내가 평가해 달라고 저한테 옵니다. 그 평가한 것 중에서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공혈액은 이미 벌써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들어갔냐면 자, 전장에서 혈액이 모자라잖아요. 아직까지도 혈액은 사람한테 뽑아서 사람한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혈액이 정말 필요하죠. 전장에서. 그 용도로 처음에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혈액이 산소 전달 능력이 더 좋아요. 헤모글로빈보다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 최근에 임상시험은 우리가 심근경색이 오거나 또 뇌경색이 올 때 이 산소가 여기서 모자라죠.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쓰면 그 세포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빨리 쓰게 되면 그만큼 회복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 정도만 써야 될까요? 이거를 이 논문에서 그랬습니다. 정상인나 쓰면 안 될까요? 노인들 쓰면 안 돼. 노인 숨 차가지고 계단 못 올라가는데 이거 해가지고 계단 숨 차지 않고 올라가고 다리 지나지 않고 뛰어다니고 노인들도 또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마라톤 완주 못하죠. 근데 이거 하면 모든 사람이 에어로빅 대사를 잘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라톤 완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아이디어를 더 여기서 진보시켰어요. 그러면 이 고래하고 사람 뭐가 다를까? 왜 고래는 물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다 답이 있어요. 펭귄, 고래, 바다사자는 인간보다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0배가 많습니다. 이건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전달하는 겁니다. 마이오글로빈은 어디 있냐? 우리 근육에 있어요. 근육에 있으면서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숨을 쉬면 얘가 산소 탱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 같은 경우는 고래 그 몸집 전체가 산소 탱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고래 같으면 1시간씩 물속에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서 다시 산소가 조금씩 나와요. 돌고래 같은 경우는 몸집이 작으니까 그만큼 오래 못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도 만약에 마이글로빈을 고래처럼 10배를 높여주면 물속에서 한 10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서서히 헤엄쳐서 나오면 돼요. 인근 섬으로 그냥 다 가면 돼요. 뭐 수영을 뭐 특별히 배울 필요가 없어요. 물속에서 다 이렇게 뭐 잠수했다 10분 했다가 한 번씩 떠올라 숨 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해양 산업과 해양 스포츠가 엄청 발전하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돼서 이게 자꾸 육지가 줄어든다 뭐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돼. 고래 인간 만들 수 있어. 지금 고래 마우스 만든 사람도 있어요. 유로글로빈 이런 걸 증가시키면 그만큼 산소를 훨씬 더 많이 감염하는 마우스도 이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으로 의학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불로장생을 넘어서 슈퍼휴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마켓이 생기는 거예요. 빅 마켓이. 완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있고 해수부랑 같이 했던 그 R&D 프로젝트에다가 제가 고래인간이라는 마크를 덧붙였어요. 이미 벌써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잡지가 이미 벌써 다 있는 데다가 제가 하나 붙인 고래인간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시장을 암 또는 치매 뭐 이런 데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투자하고 있고 뭐 빅파마도 투자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R&D도 거기다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레드오션이에요. 그 뭐 나온다 하더라도 뭐 조금 나오면 그거 성공할 때쯤 되면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거 나와요. 그러면 이거 시장에 나와서 한 1년 썼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큰 시장이 있잖아요. 불로장생이라. 이건 누구나 원하잖아요. 암이라는 거는 그 암에 걸린 폐암에서 폐암 중에서 그 유전자 이상이 있는 소수의 몇 명만이 타겟팅하는 그러니까 맞춤 치료라는 게 그래요. 맞춤 치료라는 거는 작은 시장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노화 시장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가장 큰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의 타겟을 무병장수에서 이제는 불로장생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강건우 교수 감사합니다. 아주 미래의료의 현상을 아주 생생하고 재미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대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오디언스들이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라는 걸. 저희가 세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는데 그래서 세 분의 분야하고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우리 기조연설 패트릭 딕슨 교수한테서 나온 강 교수한테 들었던 그런 그림 형태, 미래 방향 뭐 이런 거에서 좀 한 발짝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행해 볼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패널리스트는 우리 이 가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일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우리가 무슨 사업, 뭐 글로벌 산업화도 좋지만 결국은 모든 의미와 가치가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분의 엑스퍼트이신 김용화 맥켄지 앤 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를 모실까 합니다. 제가 잠깐 발표해 주실 거죠? 발표해 주시기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시고 하버드 MBA 하시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시작하셨는데 아마 여기 아까 그거는 이제부터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최초로 맥킨지 파트너로 선임되셨고 2012년에 저는 이 말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국인 여성 최초 뭐 이런 그냥 훌륭하신 분인데 맥킨지의 시니어 파트너로 선임되셨고요. 지금 월드 이코노믹 포럼 산하의 글로벌 에이전트 카운슬 코리아의 멤버시고 의료 개혁 2010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에서 뭔가 좀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의미 있는 패널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맥켄지의 김용화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의료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백그라운드 자체가 의료 쪽보다는 경영 쪽을 했습니다. 다만 의료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인간에게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살펴봤고요. 저는 좀 더 이제 이런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불로장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노화 이런 부분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제가 어느 강연에서 들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에는 그 짧고 굵게 살겠다라는 뭐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길게는 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 가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길고 굵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혁신이 의료 기술의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뭐 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야 중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굉장히 기술의 혁신이나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실현이 되는 관점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사업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그 기술의 혁신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즉 가치를 지불할 대상이 있는지 그래야지만 이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이 되고 그 기술 혁신이 그 기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을 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나 그레엄 벨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전구나 그다음에 전화기를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인류가 그런 굉장히 기술 혁신에서 오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제일 먼저 좀 더 상용화시킨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게끔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발명을 했다 혹은 그 이노베이션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그 이제 기술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뭐 끈기와 인내나 이제 좀 더 그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그 기술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굉장히 중요할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의료 기술 혹은 헬스케어에서의 혁신의 기술의 가치를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평가의 잣대를 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단순화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기술 혁신으로부터 오는 그 효익 그러니까는 뭐 건강을 증진시킨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치료한다든지의 그 실제 아웃컴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이 얼마나 큰가라는 부분이 이제 그 기술의 잠재력 혹은 기술의 가치를 보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아웃컴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똑같은 어떤 아웃컴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인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의료 관련된 비용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삶의 질을 올려주고 그 기술 그러니까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비용 그거를 딜리버하는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기술이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미래 기술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던 기술 혁신 혹은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고혈압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심장병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질병을 막아주는 데에 굉장히 현격한 실제 의료 아웃컴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이제 기술 혁신으로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료 기기들 보더라도 요즘에 굉장히 이제 뭐 과거의 영상 진단 기기들이 굉장히 크기가 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큰 병원에만 활용이 됐다면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 비용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병의원이라든지 그런 그 환자들에게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늘려줬고 또 비용도 절감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점을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 굉장히 의료 혁신이나 기술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거는 뭐 세계 다른 그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명확한지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보는 그 분석력, 그 다음에 그거를 사업 계획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나야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실제 혁신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어떤 외국계 제약회사에서도 우리나라 뭐 제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 요청을 했던 것이 이런 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을 생각하는 혹은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업 계획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도 사업 계획화하고 그것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런 기술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이 되게 하려면 그 펀딩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라는 것이 누가 지불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성이 강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불을 어디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기술을 혁신시키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고 이러는 부분에 그런 펀딩은 어디서 올 것인지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의료 관련된 펀딩을 조금 더 정말 그 기술을 잘 그 평가할 수 있는 뭐 금융기관이 됐든지 투자가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런 그 펀딩을 할 수 있는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뭐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그걸 얼마나 사업화할 수 있는지 이런 그 평가, 펀딩 그리고 사업 계획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에코시스템으로 엮어주는 부분들이 항상 이제 그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패널리스트 소개드릴게요. 그 이제 아까 결국은 이제 ICT, BT 영역이 없어지고 빅데이터가 오고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겁니다. 또 어느 미래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의 행태를 갖다 가장 많이 최근에 바꾼 게 월드와이드 웹하고 스마트폰이랍니다.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이 행태를 바꾼 거는 여러분 다 실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게 미래 이노베이션 의료 특히 이제 HT 산업에서 이노베이션에서 ICT가 어떻게 인볼브하고 어느 쪽으로 영역으로 확대해 갈지 이거는 저희로서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연자는 SK텔레콤의 육태선 신사업 추진단장 및 헬스케어 사업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육 단장님은 서울대 공대 산업학 하셨고요. 그 헬스케어 사업본부장 및 신사업 SK 이노베이션으로 시작하셔갖고 지금 헬스케어 사업본부장 및 신사업 추진단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고민과 연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육 단장님 부탁합니다. 뭐 저는 헬스케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산업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산업계에서 헬스케어의 혁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 또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어떤 궁금한 점을 가지면서 이 산업계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런 혁신적인 헬스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이슈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분권화라고 해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보냐면 현재는 치료와 진단이 중심이다 보니까 큰 병원에서 하고 있다면 미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어떤 자기의 징후를 스스로 판단하고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보다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트렌드를 주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다 얘기했지만 개인화라는 관점입니다. 최근에 정보통신도 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개인 미디어, 개인 커뮤니케이션, 개인 중심의 SNS가 중심이 되듯이 미래 의학도 그런 개인화 관점으로 진행가 될 거라는 두 가지 큰 트렌드에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동인, 키 드라이버로서는 뭐 아까도 말씀 다 드렸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 정보통신 ICT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세 가지 기술이 융합되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이런 두 가지 키 메가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SK텔레콤에서 준비하고 있는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구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스스로 기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화된 디바이스를 어떻게 계속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뭐 간단하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겠지만 좀 더 사람이 갖고 있는 체액이나 피나 분비물을 통해서 바로바로 심텀을 발견할 수 있는 체외 진단 디바이스도 상당히 중요한 유망한 분야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이런 디바이스가 몸에 항시 부착되면서 자기 어떤 현재의 어떤 현상을 계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디바이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디바이스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시 어떤 자기의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에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그게 의사나 의료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의 어떤 지능 인텔리전트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베이스에 결합이 돼서 어떻게 의미 있는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K텔레콤에서는 통신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심리스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리스한 커넥티비티를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또 만들어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화된 디바이스, 그다음에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그다음에 인텔리전트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마지막에 심리스한 커넥티비티를 제공해 주는 네트워크,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이런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술만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이 한 3, 4년 사업을 해보면서 직면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도 그게 세 가지고 있는데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 반면에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또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또 상충되어 있는 또 인터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냐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지금의 이슈가 되는 게 파일을 또 외부 침입자가 오면서 분배하려고 하는 부분에서의 사회적 갈등도 있는 반면에 또 파일을 어떻게 또 키워낼 거냐는 측면도 같이 또 고민돼야 될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의료의 공공성을 또 확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를 어떤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또 상업적인 또 이해를 또 어떻게 또 적절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아직도 사회적인 합의나 어떤 공공의 선을 도출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리 기술과 산업계에서 뭔가 비즈니스 이해로 간다 하지만 헬스케어가 워낙
개인의 건강, 개인의 정보, 그다음에 또 의료계에 있는 의료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이해관계가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어떤 혁신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계가 너무 기술만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애플도 메이오 클리닉과 열심히 임상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듯이 SK텔레콤도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하나하나씩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듯이 의료계, 또 학계, 산업계, 정부 이런 각계 또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 이런 정부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협력도 해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가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런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가야지만이 결국은 새로운 혁신적 의료 헬스케어의 에코시스템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지만이 이 사업이 성공을 하지 어느 한 단면만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고 어떤 공동적인 목표를 향해서 공동 노력해야지만이 궁극적인 혁신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기술이나 테크놀로지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고 역시 사회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결국은 그 사회 인간의 모든 사회의 그 컨센서스 내지는 그걸 얻기 전에는 변화하기 힘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제도와 법과 현 상황 하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럼 오늘 지금 여건에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혹시 없는지 세 번째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배성윤 교수님인데요. 인제대학교 경학부 교수시고 생물학과를 졸업하시고 듀크에서 MBA를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하신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여러 사업에 자문도 하셨고 최근에는 그 군의료체계 특별위원회도 하시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도 쭉 하셨는데 아마 현장에서 이 제도적이나 사회적 그 정책 제도적인 면에서 한번 지적을 해주실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배성윤입니다. 좌장님하고 이제 발표하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발표하실 때 저는 헬스케어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를 의료로 볼 것이냐, 건강 관리로 볼 것이냐, 이 영역이 이제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의사 중심의 이제 의료 전달 모형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은 기술 혁신이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개발 자체보다는 사실은 상용화가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문구가 Technology is not enough였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많은 MP3와 태블릿 PC 많이 있지만 애플이 사랑받는 데는 그만큼 인간 중심의 혁신이고 기술 자체가 아까 발표하신 분도 앞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했죠. 이 경쟁이 치열한데 어떤 기술이 채택이 될 것이냐는 결국은 문화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어떤 게 우리 라이프스타일과 우리의 가치관에 더 맞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이 되고 이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가를 이제 결정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일단 강건욱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글쎄요, 그 아까 앞에서 토론하신 분도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있지만 이게 사업화가 잘 못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국내 혁신 기술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 뭐 몇 가지 이렇게 꼽다 보면 대부분 외국
기업이나 외국 병원이나 아니면 외국 병원에 근무하는 한국인이거나, 국내에서는 우리가 지능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어떤 그 파괴적 기술이라고 하죠. 기존의 시장 질서를 바꾸면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비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아예 바꿔버리죠.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우리가 진흥한다고 해서 잘 안 됐던 것 같고, 대부분은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본인이 어렵게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고 뭐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파괴적인 혁신이나 앞으로 기존의 시장 질서나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꿀 그런 기술들은 태생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all or nothing, 모든 것을 충족해서 시장에 나오거나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에 못 나온다라는 패러다임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 신기술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좀 전에 소개된 23andMe 같은 경우도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99에 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FDA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고 이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규제 그리고 이제 기술의 확산과 평가를 놓고 어떤 사회적 가치와 이제 그 충돌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제가 그 볼 때 테크놀로지 혹은 기술 혁신을 위한 뭐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그냥 첫 글자를 따서 제 나름대로 한번 프레임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 아이디어의 첫 글자는 I, 인큐베이팅입니다. 연구 진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제가 뭐 보건의료 기술 연구 개발 이런 사업의 평가위원, 뭐 서비스 R&D 평가위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지만 기존의 학문적 영역을 아우르는 경우는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융합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학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본인의 이해관계에 위배돼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그 공모 펀딩을 하기 위한 그런 평가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방법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D겠죠. Deregulation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사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필요한 규제는 유지를 하고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스마트한 디레귤레이션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혁신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이제 시장에 진입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쟁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접근성은 올리고 비용은 낮추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좀 아까 말씀드린 all or nothing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경계를 아우르는 혁신 건강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시장 진입 자체를 문은 넓히되 그 나중에 일단 가승인을 한 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 라이브 어프로블 형태로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혁신적인 기술은 에비던스가 부족하고, 만약에 그것들을 막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랜 지난 후에 시스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대체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주도권을,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항상 그 딜레마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는 의료에서는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턱을 낮추되 이후에 이제 효능이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어프로블 체제로 식약처의 어떤 승인 방식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급여 등재나 이제 보험 평가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E죠. 에코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이제 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한 기업이나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들이 상용화가 되려면 우리 기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급자나 밸류 체인 상에 그런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규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그 에코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우리 그 만성 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이 결국에는 급성 질환 형태에서 이걸 완전히 큐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기술이 이제 halfway 테크놀로지였던 거죠. 중간 단계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오랫동안 케어가 필요한 형태로 생명을 유지한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최근에 이제 진단 분야가 굉장히 비즈니스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진단을 빨리 정확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진단이 정확해야만 물론 효과적인 혹은 예측 가능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진단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진단법이 개발된 후에 일단 진단을 했는데 치료법이 불완전한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비용이 증가하는 과도기적 그 상황을 예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단과 치료가 이렇게 혹은 그 둘러싼 건강관리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개선돼 줘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장기적인 비용 절감이라든지 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 이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에코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사업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국민이 내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가 내는 거고 다만 어떤 경로에 어떤 호주머니를 거쳐서 나가느냐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그 형태가 세금이든 본인 부담이든 보험료든 결국에는 환자가 내는 거고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혁신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실패 비용을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나 아니면 특허의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사업 비용을 보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불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그러면 애초에 R&D 초기 단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네 번째 A가 액티브 어저스트먼트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니즈를, 그러니까 1차적인 니즈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수요라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쉽지 않고 또 건강하기 위한 그런 1차적인 수요에서 파생된 수요이기 때문에 이 2차적인 수요를 없애는 혹은 여기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비용이 더욱 증가할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R&D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문화에 맞는 가치관에 부응하는 이런 기술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만 낭비를 줄이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관리 분야와 기존의 의료 공급자가 했던 영역 간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고 과연 이런 일을 의사가 해왔던 일을 간호사가 해도 될까? 간호사가 하던 일을 소비자가 직접 해도 될까? 혹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SK텔레콤이 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뭐 헬스온 서비스라든지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이거나 아니면 직역과
소비자 혹은 더 낮은 직역 간의 갈등 대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풀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하지 못하고 우리 원격 진료처럼 결국에는 계속 주도권을 뺏기게 될 겁니다. 국제 사회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산업 경쟁력의 모습이냐?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기술 혁신이 갖고 오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 직업적인 문제, 사회적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그 노력들도 같이 수반돼야만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복잡하게 드렸지만 결국에는 점점 이제 테크놀로지 중심의 혁신에서 인간 중심의 혁신으로 이제 바뀌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아주 공학적인 그런 좁은 의미의 기술로 보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기술로 우리가 바라보는 패러다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연됐지만 여기서 모신 세 분의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그 오디언스를 위해서 질문 한 2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사회자가 우리가 보팅을 좀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보죠. 부탁드릴까요? 네, 현장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앱을 실행하신 후 조선비즈.clbnow.com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비즈.clbnow.com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분 이상 접속해 주셨습니다. 2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질문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미래 의료 변화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1번 유전자 분석과 표적 치료제를 이용한 맞춤 의료, 2번 줄기세포 3D 프린터를 이용한 재생의료, 3번 건강장수를 위한 항노화의료, 4번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방의료, 5번 ICT와 접목된 유헬스케어 시스템. 투표해 주십시오. 2번째 질문입니다. 획기적인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1번 10년 미만, 2번 10년에서 20년 사이, 3번 20년에서 30년 사이, 4번 30년에서 40년 사이, 5년 50년 이상. 투표를 다 마치셨나요? 5초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결과 보여주세요. 가장 많은 분들이 77분이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방의료가 가장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답해 주셨네요. 2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또 가장 많은 분들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획기적인 의료 패러다임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청중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토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좌장님께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오디언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예방약, 유전자 정보를 파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방의료라고 다 응답해 주신 분이 제일 많으신데 사실 거기 나와 있는 5가지는 다 뭐 맞고 틀린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5가지 메이저 트렌드 변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거는 예방의료 쪽으로.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Institute of Medicine이죠. IOM에서
그 한 20년 동안 미국에서 보건의료 R&D 한 걸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에 파이널 레코멘데이션을 했습니다. 국회에. 거기에 나온 첫 번째 얘기가 의료 산업이, 그러니까 R&D를 해갖고 논문하고 노벨상은 많이 나왔지만 국민한테 도움된 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앞으로 보건의료의 R&D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냐. 병이 나는 것보단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예방의 만병의 근원이 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childhood obesity라고 해서 그걸 예방하는데 가장 집중적인 R&D 예산을 써야 된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 초등학교 급식에서 코카콜라와 햄버거하고 피자가 빠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샌드위치냐 샐러드냐 수프냐 비스켓이냐 우유냐 초코우유냐 물이냐 정도의 선택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 기간은 글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옆에 패널 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 지난 의료가 뭐 BC 때부터 2000년의 의료가 지난 200년 내지 100년 정도 생각하면, 지난 1900년하고 지난 100년의 의료가 100년에 이루어졌다면 지난 100년에 이루어진 의료의 변화는 지난 10년에 이루어진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떤 변화가 올지 누구도 상상이 불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패널 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블룸버그 리포트였던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20년인가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했던 가장 큰 요인이 에이징이라고 그랬답니다. 에이징 파퓰레이션 뭐 그렇고 만성 질환 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한 보고서에 하면 70% 의료 헬스케어 코스트 상승의 70%가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의 어드밴스먼트였답니다. 기술 개발이 그만한 비용 상승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배 교수님이나 우리 김경하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배성인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이제 10년, 20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까 좌장 보신 박사님께서 에이징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참 서글프네요.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늙는 게 만사의 원인이 문제가 되는, 그리고 젊음이 경쟁력이 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의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는 책으로 이 학계에 데뷔를 했었고, 최근에 썼던 책이 The Innovator's Prescription 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을 제가 듀크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나 뵙고 번역을 해서 한국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다 해서 파괴적 의료 혁신이라는 책으로 2010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소개된 바에 의하면 의학 시스템 혹은 의학 교육, 의료 시스템이 예전에 그 플렉스너 보고서가 나온 즈음 이후로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1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모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료 전달 모델이. 그러면서 다른 인더스트리는 어떤가? 20세기 이상 이후에 들어왔을 때 혁신적인 기술이 얼마마다 나타나는가?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봤을 때 평균 25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2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자의 주장이었고, 제가 볼 때도 의료 분야는 이제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비용과 품질과 접근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혁신 기술이 상용화돼서 우리 곁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2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지만 사실 25년 이상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역사에
100년, 200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역사를 바꿨던 컴퓨팅이 됐든 쇼핑이 됐든 아니면 그 동영상이나 음악 지식 생산이 됐든 획기적으로 바꿨던 기술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파괴적 기술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모티브만 생기면 사실 그 기술이 모든 걸 한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모티브가 생기면 한순간에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아이폰 들어오기 전과 아이폰 들어온 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은. 와이파이가 되기 전과 와이파이가 되고 난 후. 그 이후부터 모바일 헬스라든지 병원의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바뀌었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 기술이 어떤 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나타나게 되면 정말 10년 이내에 엄청나게 변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겠죠. 가치관을 달리하는 분들이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채택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앞으로 1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전달 모델이 크게 변화 없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투표를 할 때 한 20년에 30년이라고 투표를 했는데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장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헬스케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어드밴스먼트 자체가 의료의 비용을 가장 늘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보험사들하고도 일을 하면 보험사에서도 그 비용이 가장 늘어난 게 결국은 의료 기술의 혁신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의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 한번 좀 약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과거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치료를 하고 더 접근성도 늘리고 이러면서 분명히 의료의 비용이 상승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만약 그 좀 간과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다면 그런 의료 기술과 혁신이 발전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비용은 무엇이었는지 왜냐하면 그 사실 비용 발생을 한 다음엔 알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 그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할 비용 대비는 과연 어떠한지라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가치 자체가 물론 그 질병을 치유하고 이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저희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증대시키는 즉 건강을 증진시키고 좀 더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치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 저희 조사했었던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예방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그 의료 기술의 발전이 전환이 되려면 예방을 통한 가치가 얼마나 증가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 합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환산하여 가치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없다면 계속 치료에 대한 부분의 예방이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육단장님 말씀인데 그 지금 여태까지 의료하면 우리 다 뭐 병원을 떠올리고 의사를 떠올리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럴 때 이런 모든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전환기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프라이버시 뭐 해갖고 이제 막아놓긴 했지만 이제 이게 쓰이기 시작하고 필요로 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게 벽이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러한 플랫폼의 기반은 어떤 형태로 발전해 가실 것 같아요? 뭐 요새 클라우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 산업계나 기술계 준비는 상당 부분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충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의를 해낼 거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술 쪽에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MP3도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냈지만 에코시스템 형성해서 우리가 뒤졌고, 우리가 모바일 폰을 가지고 페이먼트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도했지만 좀 에코시스템 형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애플페이 같은 데가 좀 더 먼저 가 있고, 우리도 상당히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는 저반 인프라도 앞서 있고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 큰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항상 뒤져와서 뭔가 글로벌리 리더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약점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쩌면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에서도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근데 그 빅데이터를 하기 위한 공공의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 상충된 이해관계를 빨리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학교, 정부, 법률 하는 분들이 모여서 공공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도 나서지 않고 이슈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요. 그런 면이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져야지만이 이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서 뭔가 혁신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훌륭한 기조연설과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일단 클로즈를 해야겠는데 첫 번째 세션은 끝내야겠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훌륭한 패널리스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코멘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세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